안녕하세요. 저는 거시경제에서 국민소득, 경제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강의할 장경호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은 GDP, GNI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득을 이용해서 경제성장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입니다. 실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실업률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물가가 하락할 때는 디플레이션이라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국내 총생산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경상수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제현상을 국내 총생산의 정의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통해 투자 지출과 순수출을 계산한 후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문제는 자료에서 제시된 국내 총생산의 각 지출 항목의 구성을 보고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민간 소비 지출은 270, 민간 설비 투자는 50, 민간 건설 투자는 80, 재고 변화는 마이너스 10, 정부 지출은 40, 수출은 250, 수입은 150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를 측정하자면 민간 소비 지출로서 270에 해당합니다. 투자를 보면 투자는 민간 설비 투자와 민간 건설 투자 그리고 재고 변화의 합입니다. 그래서 50, 80, 마이너스 10 해서 총 120이 됩니다. 정부 지출은 그 자체로 40이 되고요. 순수출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수출이 250이고 수입이 150이라서 그 차이인 100이 순수출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은 270 더하기 120 더하기 40 더하기 100이 돼서 총 530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에 관해서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상수지 변화와 국내 총생산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1998년과 1996년에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에는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1996년에는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국내 총생산과 경상수지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과 경상수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제현상을 국내 총생산의 정의를 이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통해 투자 지출과 순수출을 계산한 후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순수출은 경상수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순수출은 GDP의 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실질 경제 성장률은 경상수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여부는 국내적 요인과 해외적 요인에 동시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답이 아닙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감과 경상수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총생산과 경상수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답인데요. 국내 경제 주체들의 총지출이 국내 총생산에 미치지 못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 투자, 정부 구입의 합이 국내 총생산에 못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출이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과 경상수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위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하는 것은 경상수지가 국내적 요인과 해외 경기에 동시에 좌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실질 이자율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저축이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무릉돈에서 은퇴생활자들이 이자 소득만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4년에는 이자율이 5%였으나 물가 상승률은 2%였습니다. 반면 2005년에는 이자율은 6%로 1%포인트 상승했으나 물가 상승률도 함께 2%포인트 상승한 4%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에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저축을 이해하자면 실질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4년에는 실질 이자율이 5%에서 2%를 뺀 3%가 됩니다. 2005년에는 6%에서 4%를 뺀 2%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은퇴 생활자들의 이자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죠. 먼저 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였으므로 기업들의 투자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은퇴 생활자들의 이자 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명목 가치는 이자율이 상승하였으므로, 즉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였으므로 명목 가치는 증가합니다. 반면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은퇴 생활자들의 이자 소득은 실질 가치로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리을과 미음이 틀린 보기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1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어진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소득 분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소득 분포 자료로부터 소득 분배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를 통해서 진위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한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10분위 분배율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각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고 극단적인 예를 기억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 사회 구성원들을 소득 크기 순으로 세우고 세로축에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누적 소득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로렌츠 곡선의 굵기는 누적 비율을 나타내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거나 최소한 일정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로렌츠 곡선이 45도 선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사회가 완전 평등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는 45도 선 아래 삼각형 면적에 대해서 45도 선 아래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진위계수는 45도 선 아래와 로렌츠 곡선상의 면적이 커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진위계수가 커질수록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분위 분배율입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에 비해서 하위 40% 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0분위 분배율이 커질수록 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5분위 배율과 10분위 분배율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5분위 배율은 하위 20% 소득에 비해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5분위 배율은 작아질수록 그 사회가 평등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커질수록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가와 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가를 보자면 이 사회에서는 완전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로렌츠 곡선은 45도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라를 보도록 하면 라에서는 0에서 100까지는 수평선이었다가 100 이 시점에서 수직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는 한 사람을 제외해서는 소득이 전혀 없고 모든 부를 마지막인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와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는 같은 소득을 갖고 있고 다른 반 정도는 좀 더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를 보시면 다는 그 기울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파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는 존재하지 않는 로렌츠 곡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갑부터 정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가의 로렌츠 곡선을 가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다른 두 나라가 통합될 경우 나 형태의 로렌츠 곡선이 나타난다. 이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완전 평등한 로렌츠 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전혀 다른 두 국가가 합치게 되면 로렌츠 곡선은 나와 같이 일정 정도까지는 같은 형태의 소득을 보이다가 그 시점을 지나가면 좀 더 가파라진 형태의 소득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옳은 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을은 옳지 못한 진술입니다. 가와 라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나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는 완전 평등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라는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소득은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소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병은 다와 같은 로렌츠 곡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 경우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라보다 나가 높고 진위계수는 나보다 라가 높다. 즉 여기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10분위 분배율과 진위계수의 크기가 소득 분배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위 분배율은 커질수록 평등한 사회입니다. 반면 진위계수는 커질수록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이 라보다 나가 높다고 하는 것은 나가 라보다 더 평등한 사회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진술입니다. 반면 진위계수는 나보다 라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라 상태가 나에 비해서 더 불평등하다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정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의 답은 갑병정을 제시한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래프로 제시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로부터 그들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제시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고용률은 취업자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따라서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실업자가 생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만큼 고용률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무엇이고 고용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보다 높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해당하고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고용률에 해당합니다.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 연령대별 추이를 그래프에서 파악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40대까지 높아지다가 40대 이후에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갑은 가는 고용률을 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줘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즉 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나는 고용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0대를 보시겠습니다. 20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5%, 고용률이 60%입니다. 즉 5%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는 실업자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즉, 이 5%포인트가 실업자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실업자 수는 100만 명에서 5%, 즉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을은 옳은 진술입니다. 병은 이 경우에 20대의 실업률이 몇 %이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병은 100만 명에서 5만 명, 즉 5%라고 실업률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실업률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실업률은 실업자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5%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65만 명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65만 명 중에 5만 명, 즉 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옳지 못한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40대 이후에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유를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률의 정의와 경제활동 참가율의 정의, 그리고 실업률의 정의를 이용하면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률은 1에서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비율을 빼면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실업률은 1 빼기 경제활동 참가율 분의 고용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40대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하고 고용률도 하락하는데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용률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은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을정, 즉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변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실질 GDP, 명목 GDP, 환율 등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실질 GDP, 명목 GDP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환율의 변화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선으로 표기한 것이 CPI 상승률,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GDP 디플레이터가 더 광의의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의 변화를 주목하시죠. 2006년은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반면 다른 해를 보시면 물가 변동은 있더라도 모두 플러스입니다. 즉 물가 상승률은 하락했지만 물가 지수 자체는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가지수의 기준연도가 무엇인지를 보시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는데요. 2005년이 100으로서 두 물가지수가 기준연도를 2005년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실질 GDP, 명목 GDP가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정에 입각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요. GDP 디플레이터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기준연도에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항상 같아집니다. 즉,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번의 진술은 옳은 진술입니다. 다음으로 2번의 진술을 보시면요. 2006년에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에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즉, 물가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디플레이터를 작성했으니까 2006년에는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서 2006년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으므로 2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 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하락했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광의의 물가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수입 물가까지 포괄하는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GDP 디플레이터가 더 하락했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그만큼 더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물가는 어느 경우에 하락할까요? 그것은 환율 상승보다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환율 상승이 아니라 환율 하락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진술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진술, 여기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GDP 디플레이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포괄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GDP 디플레이터가 더 광의의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를 보면요. 2006년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출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제시한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당시의 경제 현상과 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건은 필립스 곡선인데요. 1960년대에 나타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필립스 곡선입니다. 얼핏 보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1960년대에는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혀 안정적인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보시죠. 먼저 1번 문항을 보시면요. 196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했다. 상충관계가 뭔가요? 상충관계는 바로 반대로 움직인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다른 하나를 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일에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자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그림밀은 바로 둘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은 옳은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경기 변동에 따른 것인데요. 경기 변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총수요가 그대로 있는데 총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물가도 하락하고 고용도 확대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서로 상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총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총수요만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수요만 증가한다면 물가는 상승하고 반면 고용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바로 수요가 변할 경우, 총수요가 변동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기 변동의 양상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진술입니다. 1960년대의 경기 변동은 공급 측 요인이 아니라 수요 측 요인에 따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술입니다. 세 번째는 196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하여 정부의 미세 조정 정책 실시가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미세 조정 정책은 소위 말하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 서로 안정적인 관계가 있다면 정부가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 물가를 하락시키고 어떤 경우에 실업률을 낮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물가 상승률이 염려되는 시기라면 실업률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실업에 크게 문제가 된 사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되더라도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펼 수 있겠죠. 이러한 경기 안정화 정책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실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진술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정신없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처음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측 요인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서로 상충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 파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원유가가 올라가면서 총공급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요. 1992년부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는 상충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1992년이 어딘가를 살펴봐야겠죠. 1992년은 바로 실업률에서는 7.5%, 물가 상승률에는 3.5% 정도 되어 데 있습니다. 이로부터 1998년까지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모두 낮아지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에 나타난 역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상충관계는 발생할 수 없고 이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따라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총공급이 증가하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국민소득, 경제성장, 실업,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각 지표를 정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들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 변수의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입니다.
그만큼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저축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수단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로 삼는 지표입니다. 즉,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는 줄어들고 저축은 많아지고,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는 많아지고 저축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이해하면 많은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의가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